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해커들에게 물어본 가장 기억에 남는 해킹 이야기 30가지를 모아봤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에 알려줘.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나는 한때 사람들의 데이터를 부당하게 팔아넘기는 회사에서 일했었어. 약 600만 개의 리드를 모아놨었거든. 나는 퇴사하는 날 그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해버렸지. 속으로는 다음날 그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 두 번째 이야기. 사실 이건 해킹이 아니었어. 학교 IT 부서가 게을러서 주 계정 비밀번호를 배치 스크립트에 그대로 적어 놓은 거야. 호기심에 들어가 봤더니 선생님들의 월급, 학생들의 이름, 주소, 그리고 사회보장 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가 가득하더라고. 난 그 순간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나왔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실수로 이더리움 멀티서명 지갑에 커맨드 라이브러리를 망가뜨렸을 때야. 내 실수로 상당한 금액, 아마도 이더리움 수백 개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어. 네 번째 이야기. 채팅방이 유행할 때 얘기야. 채팅방에서 어떤 남자를 지켜보다가 내가 14살 소년인 척하면서 그에게 약간 야한 사진을 다운로드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어. 그가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자마자 나는 그의 전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어. 내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로 그의 컴퓨터 전체 구조를 볼 수 있었고 윈도우 커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모든 것이 준비되자마자 그의 커널을 삭제했어. 아쉽게도 그 당시 사용했던 도구들은 모두 잃어버렸지만 그런 날들은 정말 흥미진진했어. 인터넷에서 악질들을 잡아내는 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지. 다섯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에 나는 오래된 한메일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계정들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에 접속하곤 했어. 체인 이메일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대략 100개 정도의 계정이 있었고 나는 그것들을 대량으로 보관했어. 왜 그랬을까? 아마도 심심함? 관음증? 그리고 너무 많은 여가 시간의 혼합 때문이었겠지. 그건 나를 해커 같은 느낌이 들게 했어. 그런데 가끔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지. 어느 날 어떤 남자의 페이스북을 접속했는데 그곳이 몇 년 동안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됐어. 그건 마치 버려진 집을 발견하는 느낌이었지. 수많은 알림과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있었어. 메시지 목록의 최상단에는 그와 꾸준히 연락하던 여자의 메시지가 있었어. 너무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았지만 처음엔 그녀가 스토커거나 헤어지고 더럽게 구는 전 애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매우 개인적인 것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 그러나 그녀의 메시지는 대부분의 자신의 일상 업데이트와 그에게 돌아오라는 애원이었어. 가끔은 메시지가 조금 이상해져서 그녀가 바람 속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세상을 떠났더라고.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참 흥미롭더라. 그날 경험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취미 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 여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이온 A씨라는 신비한 웹사이트가 있었어. 그건 미스테리한 스플래시 페이지와 카운트다운 타이머 그리고 빨간 점으로 가득한 지도를 특징으로 했어. 이 특이한 사이트는 인터넷 전체의 주목을 받았어. 초기에 나는 그 사이트에 침투하는 방법을 찾았고 그게 그저 장난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지. 나는 그걸 그냥 두기로 결정하고 사태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기로 했어. 카운트다운이 끝나가던 중 사이트 관리자는 몇몇 해커들이 침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랑하면서 대대적인 발표를 하더라고. 그 자랑스러운 말투는 유치해 보여서 나는 그걸 도전으로 받아들였어. 그때 나는 다른 해커들과 디지털 회의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서버에 침투하는 방법을 함께 찾았어. 우리는 그의 페이지를 조금 수정해서 그를 조롱하려 했지.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서버는 굉장한 트래픽에 시달렸어. 마치 DDoS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 혼란 속에서 나는 서버에서 불필요한 스크립트를 삭제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의 조급함에 서버의 주요 파일 중 일부를 실수로 삭제해버렸어.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을 때 나는 죄책감에 휩싸였고 바로 연결을 끊었어. 우리는 그를 한동안 더 놀려먹으려 했는데 그 후로는 그러지 못했어. 이건 나의 가장 자랑스럽지 않은 실수 중 하나야. 7번째 이야기. 웹사이트를 통해 해킹 일을 맡게 됐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해킹한 아이의 컴퓨터에 접근하려고 했거든. 그 아이의 컴퓨터에 접속했을 때 내가 발견한 건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던 기록이었어. 나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 8번째 이야기. 사실 해킹은 아니었지만 난 예전에 디아블로2의 사용자 계정 정보와 CD키를 훔칠 수 있는 트로이 목마를 개발했어. 나중에 이 정보를 이베이에서 꽤 좋은 가격에 팔았지. 사용자가 채팅방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서 트로이 목마의 다운로드 링크를 스팸으로 보냈고 감염된 사용자는 이 메시지를 볼 수 없게 했어. 이 방법은 너무 효과적이어서 블리자드가 공식 사이트에 경고 메시지를 올렸더라고. 그래서 난 무서워졌고 날 쫓아오지 못하게 호스팅 사이트를 바로 내려버렸어. 9번째 이야기. 유명한 패스트푸드 브랜드에서 결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하루에 $1,000씩 해외 계좌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마치 영화 속 범죄자처럼 모든 세금 지불금의 2%를 챙길 계획이었지. 한동안 진지하게 고민하던 차에 다음날 내가 아는 사람이 비슷한 짓을 해서 더 작은 브랜드에서 체포되는 걸 보고 마음을 바꿨어. 결국 몇 년 더 그 회사에서 사기치지 않고 더 일했지. 10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호기심으로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침투 테스트 프로그램을 시도해봤어. 그 프로그램이 끌어내는 네트워크 정보 메타데이터 실제 문서들의 양이 정말 무서웠고 처리 능력 때문에 내 컴퓨터가 과열되기까지 했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프로그램을 중단했지. 2010년에 HP 노트북으로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지문 탐색 프로브를 실행해본 적이 있다면 과열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 거야. 11번째 이야기. BTC와 다른 암호화폐가 활발히 거래되던 때 어떤 클라이언트의 동료로부터 비트코인 몇 개를 훔치라는 제안을 받았어. 그의 지갑에 접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 순수한 호기심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코인을 모았는지 살펴봤는데 수많은 작은 거래와 그 거래에 첨부된 링크들이 있더라고. 하나를 클릭해봤는데 불법적인 콘텐츠로 가득 차 있었어. 나는 바로 내가 일하던 사람에게 그 동료의 문제점을 알렸고 사태를 당국에 신고했어. 이런 것들을 접하면 정말로 마음이 상하더라고. 12번째 이야기. 내가 예전에 참여했던 카운터 스트라이크 램 파티를 생각나게 하네. 장난으로 네트워크에 내 센스 스크립트를 실행시켰어. 그 결과로 플레이어들 화면에 행운을 빈다나 내 뒤에 있다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어. 파티 주최자는 결국 게임을 일시 중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려줬어. 재미있는 건 나를 포함한 15명 정도의 플레이어들은 이미 그 기능을 끄고 있었지. 이 작은 장난은 몇몇 부당한 승리를 가져왔고 나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눈길이 갈 때쯤 조용히 나가기로 했어. 아무래도 내 장난에 너무 떠들썩했나 봐. 그 일은 엔지니어링과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 13번째 이야기. 중학교 때 나는 VNC를 사용해서 학교 컴퓨터를 해킹했어. 수업 시간에 나는 빈 컴퓨터 실험실로 몰래 들어갔고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 앵그리 IP 스캐너라는 멋진 도구를 사용했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VNC는 다른 사람의 PC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연결하자마자 화면에 수많은 비디오가 플레이되는 것을 발견했어. 아마 교사나 관리 직원 중 한 명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을 거야. 14번째 이야기. 고등학교 때 나는 KNA벨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 정보 및 성적 시스템의 로그인 자격증명을 획득했어. 나는 그 데이터를 잘못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에 액세스할 수 있었어. 성적, 주소, 사회보장 번호 등등. 15번째 이야기.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에
나는 스팸 트리오의 일원이었어. 우리는 제휴 콘텐츠로 가득 찬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 링크를 곳곳에 스팸했지. 우리는 AOL 채팅방을 타겟으로 시작하여 주당 각자 3,000달러를 벌었어. 우리의 야심이 커져가면서 AOL을 넘어서 확장했고 이로 인해 월간 수입이 3만 달러에 달했어. 그러나 당국이 파트너의 문 앞에 나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어. 그들은 나를 잡아가지 않았지만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어. 왜냐면 나는 당시에 17살이었거든. 16번째 이야기. 친구와 나는 프랑스 아동 중심의 채팅 사이트인 코코챗이라는 곳에 계정을 만들고 9살짜리 소녀처럼 행동해봤어. 놀랍게도 우리의 가면과 대하려는 여러 불쾌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특히 한 사람은 거의 매일 우리와 연락했어. 우리는 그에게 키로거나 트로이 목마를 보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고려했어.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순수한 혐오감과 공포로 인해 그 생각을 포기해야 했어. 17번째 이야기. 나는 10대 때 컴퓨터에 꽤 능숙했고 해킹에 손을 대기도 했어. 호기심에 학교 네트워크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웃기게도 스쿨 마스코트 공구였어. 이게 진짜 보안 조치인지 아니면 장난인지 모르겠더라고. 18번째 이야기. 나의 모든 해킹 기술을 동원해야 했을 때였어. 나는 흐릿한 보안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컴퓨터 개선 기술을 사용하여 그것을 4K 품질로 변환했어. 수많은 방화벽을 우회하기 위해 열심히 타이핑한 끝에 나는 결국 나사에 접근하여 지구가 실제로 둥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 19번째 이야기. 나는 다양한 금융기관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취약점에 관한 수많은 버거 보고서를 제출했어. 인증 프로토콜 우회나 공식 통신 모방과 같은 건 말이야. 하지만 매번 내 보고서는 모든 것이 의도대로 작동 중이라는 응답으로 무시되었어. 이제 나는 시스템 보안에 대한 건 꽤 의심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지. 20번째 이야기. 한 번은 중국 컴퓨터를 구입했었어. 이전 사용자는 아마도 접속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듯 저렴했지. 그 컴퓨터에는 리눅스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러나 나는 그 방어를 통과하여 그 깊숙한 곳에 접근했지.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어. 다크웹에 주소들이 나열된 파일들이 있었거든. 더욱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격증명을 도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무언가를 훔치는 행위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게 된 거였어. 그 순간 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설치하기로 결정했어. 이 경험은 무심코 발견한 비밀 앞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일이야. 21번째 이야기. 내가 대학 시절 도미토리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원인을 알기 위해 한번 스니퍼를 돌려봤어. 그리고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도미토리의 컴퓨터 절반이 SQL 슬래머 웜에 감염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 믿기 힘들겠지만 그걸 구글링하고 싶진 않을 거야. 22번째 이야기. 다운로드가 대세였던 시절 내가 직접 구입한 부품으로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특히 새로 결혼한 엄마와 그 남편에게 숨길 것이 없다고 믿었지. 하지만 내 생각은 틀렸어.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내가 봤다는 동물 비디오에 대해 직접 물어봤어. 나는 정말 당황했고 그런 컨텐츠는 절대로 보지 않았다고 단언했어. 그런데 내가 일반 비디오를 다운로드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는 여자와 말이 나오는 포르노 비디오였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 일이 있고 나서 P2P 다운로드를 믿지 않게 됐지. 23번째 이야기. 고등학생 때 스크립트 파일 안에 숨겨진 루트 관리자 비밀번호를 발견했어. 이걸 이용해 학교의 출석 및 성적 소프트웨어인 인터그레이트 프로에 접근했지. 더 조사하다 보니 네트워크에 비상접근하기 위한 다이어린 모델을 발견했어. 내가 교장 선생님께 더 나은 보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했을 때 그는 그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 2000년쯤이었는데 그때는 사이버 보안이 큰 관심사가 아니었거든. 나는 집에서
내 성적을 쉽게 바꿀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응답했어. 그 결과로 나는 고3만 들을 수 있는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고2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기술 지원 역할을 했었다니까. 24번째 이야기. 나는 나를 해커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예전에 나는 비공개로 설정된 마이스페이스 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URL을 약간 수정하면 원하는 모든 비공개 프로필을 볼 수 있었지. 2005년에는 IT 기술의 천재가 된 기분이 들었었어. 25번째 이야기. 이건 해킹이라기보다는 주변을 살짝 둘러보는 것 정도였어. 나는 최근 사귀기 시작한 여자친구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녀가 나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 26번째 이야기. DSL이 대세를 이룰 때 내가 ISP 내부 네트워크를 뒤져 파일 공유를 찾아볼 수 있었어. 이건 IRC의 시절이었지. 전통적인 해킹 기술 대신 IP 범위를 입력하면 모든 IP를 스캔하면서 뭐가 공유되고 있는지 물어봤어. 거기서 나는 이상한 음악과 가끔 TV쇼나 영화를 발견했지. 그 당시 빠른 DSL은 아마 10MB 정도였는데 오늘날의 기준에 비하면 꽤 느린 것 같아. 27번째 이야기. 약 30년 전에 나는 한 회사에서 IT 업무를 맡고 있었어. 나는 한 동료를 좋아했는데 그녀는 나에게 무심해 보이더라고. 나중에 그녀가 회사의 CFO와 퇴근 후 자주 만나는 것을 알게 됐어. 호기심에 그들의 컴퓨터 활동을 은밀하게 모니터링 해봤지. 그 결과 그들 사이의 불륜을 발견했어. 그는 결혼한 남자였고 그녀는 약물 중독 문제가 심각했어. 그녀는 이미 그 CFO로부터 2만 달러를 갈취한 상태였고 앞으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 그녀의 매력과 대담함 때문에 그가 그녀에게 눈이 멀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지. 그러나 그에게는 일이 빠르게 약화됐어. 그는 직장을 잃은 뒤 이혼을 했고 그녀는 교묘하게 그를 몰아넣어 불법 약물 소지로 체포되게 만들었어. 그녀와 관련된 증거는 없더라고. 그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나는 경찰에게 캡처한 그녀의 메시지를 익명으로 전달했어. 그녀가 직장에서 체포되는 걸 보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경험이었지. 내 상사들은 나에게 질문했지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라 아무도 나의 기술적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 내가 이미 감시 소프트웨어를 전부 제거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놨거든. 28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는 꽤 단순한 아이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 사용자 이름은 알파벳 순으로 생성되고 비밀번호는 예측 가능한 숫자 패턴을 따랐지. 예를 들면 아담 에임스라는 사람은 아담 에임스 0001이라는 사용자 이름을 가지게 되는 거지. 더 걱정되는 부분은 모든 학생이 클라우드 서버에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했다는 것이야. 이 말은 누구든 학생의 파일을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나 자신은 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몇몇 친구들은 이를 악용하여 자신이 싫어하는 학생들의 숙제 폴더를 삭제했어. 결국 이런 장난 때문에 약 30명의 학생들이 학기를 낙제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 학교는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 뚜렷한 결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20명의 학생들의 성적을 변경하여 합격시켰어. 우리는 이런 변화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결국 학교의 시스템에는 두 가지 큰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지. 29번째 이야기.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해킹은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의 시스템을 백업하고 재설치하는 일상적인 작업 중에 뜻밖의 것을 발견하곤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의사는 여성의 하이힐 사진을 엄청나게 모아놨고 회계부서에 있는 한 여성은 직접 찍은 고양이들이 교미하는 사진들로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실제로 해킹에 손을 대본 건 그때 한 번뿐이었어. 어떤 녀석의 개인정보를 차근차근 모아서 결국 그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터뜨렸거든. 그 녀석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내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거야. 그녀까지 속아서 그와 며칠 동안 몇 번이나 만나기까지 했어. 그런데 그 녀석 대학 시절의 친구였는데 언제나 그에게 뭔가 수상한 게 있다고 느꼈었어. 그의 속임수를 발견하자마자 나는 둘과의 관계를 즉시 끊어버렸지. 30번째 이야기. 사실 나는 해커는 아니고 그저 평범한 IT 기술자야. 내가 본 은행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항상 놀라워. 여러 은행에서 일해봤는데
그들의 시스템이 아직도 작동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일부 서버는 무려 20년이 넘었고 제대로 된 재난복구 솔루션도 없고 오래전부터 시장에서 구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서버들이 고장나면 우린 정말 당황하게 되지. 한 번은 이베이에서 똑같은 서버를 급히 구입해서 런던으로 밤새 보내야 했고 다른 때는 여러 실패가 이어져서 거의 확실히 1천만 달러의 거래 손실을 초래했어. 그 사건 때문에 해고되지 않은 게 놀랍기만 해. 오래된 솔라리스 A 서버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지만 그 혼란을 초래한 건 나의 책임이었거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잊혀졌던 서버를 발견했을 때야. 비즈니스 부분을 팔고 났더니 새로운 소유주들이 90년대 구식 오픈 BSD3 서버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 은행을 몇 년 전에 떠날 때까지도 오래된 레드해트 서버와 IBM 파워4 서버가 운영되고 있었어. 그건 10년 넘게 보안 업데이트를 받지 못했지. 여기서 보안은 마치 낯선 개념처럼 느껴졌어. 특히 모바일 뱅킹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부주의하게 기밀코드와 비밀키를 공공저장소에 노출시키곤 했지. 한때 나는 두 모바일 뱅킹 앱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알고 있었어. 해커들이 모든 종류의 민감한 정보와 카드 데이터까지 접근할 수 있는 결함이었거든. 더욱이 이런 문제를 은폐하는 문화가 만연했어. 침해 사실은 규제기관에 알리지 않고 내부 고발자들은 탄압받았지. 내가 일했던 한 은행은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사무소를 설립한 뒤 문서를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분석해야 하는 젊고 절박한 졸업생들을 고용했어.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보였지. 실제로 돈 세탁을 탐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어. 특히 소규모의 회사들은 더욱 취약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지. 몇몇 웹사이트를 해킹해서 신용카드 정보를 훔치고 그것을 다크웹에서 판매하는 것은 놀랄 정도로 쉬워. 단 몇 달러로 남의 신용카드 정보를 살 수 있다니까. 지금까지 해커들에게 물어본 가장 기억에 남는 해킹 이야기 30가지를 들어봤어. 진짜 해커들의 세계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혹시 이런 경험을 해봤다면 알려줘.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